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파킹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CMA 통장이랑 파킹 통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CMA 통장 해야 되냐? 이거 찾아보니까 그냥 저기 저축은행 어디에 파킹 통장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약간 비꼬는 댓글도 있었지만 진짜 저 재테크 공부하는데 파킹 통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약간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제 동생한테 알려주는 게 제 유튜브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알려준다는 관점에서 저는 파킹 통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결론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냥 파킹 통장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Y가 이해가 안 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짧을 테니까 두 가지만 듣고 본인의 재테크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외를 들려드리고 파킹 통장을 그래도 한다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린 지 지금 거의 한 5일 정도 돼 가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텐션이 낮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비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 킥보드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는 킥보드 마스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킥보드를 겁나 탔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겁나 탄 거예요. 만약에 킥보드 올림픽이 있다고 치면은 전 세계 1등을 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B라는 친구가 나는 뭐 킥보드 잘 모르겠고 차 타고 다녀야지, 그냥 차를 탔어요. 자, 그러면은 킥보드를 전 세계에서 1등하는 A라는 친구랑 차를 탄 B라는 친구랑 누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까요? 누굴까요? A는 진짜 프로페셔널해. B는 그냥 적당히 운전하는 애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B라고 답변하시겠죠? 자동차를 뭐 가다가 이제 사고 내고 가다가 사고 내고 이런 거 아니면은 킥보드한테 지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파킹 통장은 킥보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재테크를 다 해야겠다. 은행에 찾아가서 재테크를 해요. 그러면 첫 단계로 뭐 돈을 아낀 다음에 예적금을 넣겠죠.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통장 쪼개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괜찮은 통장이 있으니까 파킹 통장을 해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물론 뭐 펀드나 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은행에서 가입하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수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하나 찍어 드릴게요. 여튼 은행에서는 이렇게 몇 단계 올라가면 끝이에요. 파킹 통장 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더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내가 뭘 엄청 해가지고 바꾸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은행에서 노력을 해도 아무리 킥보드를 열심히 타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은행이 아니고 증권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요.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CMA 통장 이런 거를 가입을 해요. CMA 통장 막 매일 이자 준다 이러니까 가입만 해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CMA 통장 가입했어. 그럼 벌써 이제 은행이 파킹 통장이랑 동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CMA 통장하고 뭐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펀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채권형 펀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채권 ETF 이런 것도 있고, 뭐 금리 ETF 이런 거 설명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MA 통장에서 조금 낳고 장외채권 이런 거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점차 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니아이가 얘기했던 거는 증권사랑 친해지라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설명을 해준 거구나, 시도해보라고, 그걸 이제 깨닫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것도 배워서 이제 손실은 또 낮게 하고, 뭐 연금이나 뭐 목돈 굴릴 때 써먹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주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위험한 주식, 또 덜 위험한 주식, 뭐 배당 주식, 뭐 리츠, 뭐 여러 가지 또 선택지들이 엄청 많아.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니까 계속 이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낫다, 뭐가 낫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식 중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주식이 있고, 어떤 주식은 잘 고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배 오르는 주식이 못해도 한 종목은 나와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식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올라갈 수가 없어. 은행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기서 노력하면 계속 올라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재테크를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재테크를 알려주려고 해요. 투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계가 있는 은행에서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하라고 할까요? 이 차이입니다.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60대든 70대든 아직도 돈 굴릴 일이 10년, 20년 또 남아있어요. 90세까지 사니까 평균적으로. 사실 유튜브를 보실 정도면은 대부분 증권사를 선택을 하시고 내 돈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굴리는 게 돈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행복하게 사는 게 1번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증권사를 더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킹 통장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파킹 통장을 선택하는 순간 내 재테크 실력이 한계가 지어지거든요. 근데 증권사에서 CMA 통장이나 이런 걸 선택하면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계가 없다. 무궁무진하다. 이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최근에 파킹 통장 드시는 분들은 예적금보다 조금 낮고 조금 이제 괜찮은 상품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파킹 통장을 선택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넣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어떤 비효율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크지 않으면 비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리스크도 이만큼이고 수익률도 이만큼이다. 리스크도 뭐 10이고 수익률도 10이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똔똔이인 거죠. 근데 리스크가 조금 적고 수익률은 조금 높다. 이러면 이제 효율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눈에 보이거나 막 숫자로 다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리스크는 좀 적게 하는데 수익률은 더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PF나 어떤 저축은행들이 돈 굴리는 방식인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이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커졌죠? 근데 파킹 통장 이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 파킹 통장 이율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치면은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한 4개, 5개 영상에서 걸쳐서 설명한 뭐 이런 채권형 ETF라든지 장외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투자하더라도 이 파킹 통장 이율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커져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은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은 그럼 예금자 보호되는 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돈 맡겨놨을 때 예금자 보호되는 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꽤. 이 기간이 길다는 뜻은 여러분들 수익률에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파킹 통장에 돈을 넣고 5% 이율을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연이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연이율 5%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넣고 이 은행이 파산된다 만다 이러면서 내 돈을 즉각적으로 안 줬어요. 1년이 만기가 됐는데 그래서 뭐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했어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이율이 5%였으니까 연이율로 따지면 2.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어지면은 내 수익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예금자 보호된다고 하면은 내 돈 어쨌든 잃지는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 맡겼다가 내 돈이 묶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묶이는 기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다 투자를 했으면은 또 수익률을 봤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점이 있죠. 여튼 이런 관점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건 파킹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이거 제 동생 영상 찾아보면은 동생도
잔고 영원일 때 시작할 때 파킹 통장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라고 숙제를 줘요. 그래서 활용을 하자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재테크를 아예 안 해봐가지고 내 선택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예적금밖에 없다. 그랬을 때 선택지를 늘리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비상금을 굴리거나 비상금을 넣어두거나 했을 때 증권사 앱에다가 다 내 비상금도 넣어두고 뭐도 넣어두고 하면은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돈을 계속 쓰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인간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걸 분리한다는 관점에서 그냥 파킹 통장에 이 비상금을 넣어두겠다. 이런 거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활용 정도면 좋겠어요. 제가 카페에서 무료로 미션북 드리는 내용 중에 그 통장 쪼개기 하는 내용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파킹 통장 비슷한 얘기는 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료니까 한번 미션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